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두 국민의 희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로망이죠. 그러한 자격증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득을 하고 그런 자격증을 갖고 우리가 중개업 현장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중개사 자격증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지, 또 시험의 취지들은 어떤 것들이 났었는지, 이런 시간을 이제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 잠깐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요, 1985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에 의해서 1985년 제1회 시험부터 벌써 작년 됐죠. 2019년까지 30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30회 시험에서 전국에 어느 정도의 시험을 봤느냐면 250만 명 정도의 시험을 받고 그중에 합격자가 지금 45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자들이 과연 어떠한 업을 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이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 보냐면 중개업이란 뭐냐, 그리고 중개업 시장은 어떤 시장을 갖고 있느냐, 그 중개업 시장의 변화, 그래서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는 그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을 같이 공부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다면 왜 공인중개사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느냐는 거죠. 바로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갖는다는 거죠. 직장이면 어때요? 근무에 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업이라는 말은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어느 일정의 교육을 받으면 개업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평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직업으로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전문가 상당하죠, 사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우리가 고객, 즉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우리가 중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자격증만이 생각할 게 아니라 중개사 자격증을 땄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도 바로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개업이라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이다. 자, 중개업이란 바로 이렇게 나와 있듯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설 등록의 중개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맞다는 거죠. 중개업은 누가 하느냐?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개업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개와 중개업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중개는 말 그대로 알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개업이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면요, 중개업이란 나올 거예요.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 이따가 용어 정리에서도 다시 해드리겠지만,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타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때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거를 업으로 한다. 업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는 누구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회성이면 시험에 나오죠. 1회만 했을 때 이게 중개업이냐 아니냐의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같이 익혀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란 한 번 하고 이런 게 중개가 아니다.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 즉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이 와서 어떤 집을 매수하게끔 해달라. 아니면 매수자가 어떤 집을 매수하게, 아니면 매도자는 매도하게끔 팔아달라, 사달라, 이런 거라는 거죠. 임대차에 들어가서는 어때요? 임대인이 내 집을 임대 놔달라. 아, 좋은 임차인 만나게 해달라. 임차는 어때요? 네, 깨끗한 집 해주세요. 깨끗한 집이 뭐예요? 집만 자체가 깨끗한 게 아니죠. 무슨 얘기? 권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기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물건을 우리 중개사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중개업은 어떻게 하느냐?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면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이제 실무교육이라는 나흘간의 교육을 받게 되죠. 그 교육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영업하려고 하는 각 구청에 이제 신청을 하면 등록 필증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제 사무실이 준비가 돼도 등록 필증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개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설 등록의 중개사무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개업 시장의 이해 보자는 거죠. 중개업 시장, 어떤 시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들이 바뀌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데 중개업의 최초는 어떤 게 중개업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히스토리죠. 그래서 1960년 이전에는요, 사실 중개업이라는 게 말이 아니죠.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고려 시대에는 객주, 거간이라 그랬어요. 객주, 거간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개는 처음부터 아파트를 하거나 집을 하거나 이런 부동산만 하는 게 객주, 거간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이제 발전이 되면서 부동산 쪽, 즉 주택 쪽을 우리가 중개를 한 분들을 뭐라 그랬느냐면 각회라고 그랬어요. 각회. 그래서 이게 점점 발전이 되니까 어떠한 이제 부분으로 발전이 되느냐면 복덕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덕방이라는 생기복덕, 나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동산 쪽의 의미를 나쁜 쪽에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60년도 이전에는 바로 이제 이러한 객주 카괴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개 영업에 대한 규칙이 이제 정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복덕방이라는 부분들이 그때는 허가제에서 뭐 신고제로 바뀌고 이렇게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1961년도에 이 소개 영업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호칭이 되느냐면 중개인이라는 호칭을 그때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되면서 신고제로 또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신고제로 바뀌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가 이제 61년도부터 이제 쭉 이제 중개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83년도에 이제 중개업법을 부동산 중개업법, 즉 소개영업법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전문 직종화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8차에 개정을 하게 되고 1985년도 드디어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된단 말이죠. 아마 1985년도 제1회 시험엔 어마어마한 인원수가 했지만 인원 합격자도 사실 많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중개인이라는 이제 호칭, 말 그대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도 진정한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복덕방쟁이라든지 중개인들 말 그대로 어때요? 예전에는 동네에 가면 요소요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뭐를 전문적인 이제 공부를 해서 진짜 부동산학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전문가들이 나와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전문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85년도 제1회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후부터는 그러면 공인중개사 이외에는 나오지 말았어야 됐죠. 그랬으면 아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더 발전했을 것이고요. 또 중개사들도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향후 5, 6년 계속 중개인을 허가를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짬뽕 됐죠. 중개업 시장이.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전문화를 하겠다면 국가에서 이제부터 전문화의 시대로 보냈어야 되는데 짬뽕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호칭이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호칭이 없어졌죠. 대표, 사장. 우리 지금도 중개업 시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김 사장, 광 사장, 박 사장 이렇게 해요. 어떻게 공인중개사들이 사장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중개업법 당시의 문제입니다.
중개업 때는 어떻게 왜 호칭을 그렇게 못해냈냐면 공인중개사라는 호칭을 못했냐면 오히려 제1회 시험에 중개사가 많지 않고요. 그때는 중개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칭이 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인도 아니고 사장.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냐고요. 바로 이런 시장을 갖고 있는 중개업법이 2006년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죠. 약칭 공부법이라 그러죠. 그렇죠? 공부법. 자,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되느냐면 부동산 실거래가 이제 제도를 도입하죠. 이제 부동산도 실거래가로 이제 하라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그 사이에 엄청난 뭐 사실은 이걸 연수로 간단히 쓰니까 여러분들이 뭐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정책과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호랑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누르는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로 생기고 또 공인중개사들 앞에 어떻게 업무의 역량을 너네 앞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들 앞에 업무를 확장해 주죠. 어떤 쪽으로요? 그렇죠.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개업을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교육을 별도로 또 받으셔야 됩니다. 나흘간의 교육 8시간. 그러니까 32시간에서 이제 38시간까지 그 안에 교육을 받아서 등록을 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의 부분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인의 호칭에 구분이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그래서 이때부터는 중개인이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장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뭐가 중개인이 어떻게 됐어요? 부칙 6조 2항으로 공인중개사라고 다 이제 호칭이 바뀌어요. 그리고 부칙 6조 2항에 있는 중개인들도 중개인이 호칭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하면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로 다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사장이라고 한다?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이건 우리가 중개업 시장에서 빨리 바꿔야 될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중개사님도 진짜 자격증만이 아니라 전문화된 우리 고객이 중개사님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 역량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딴 이후에도 제가 어떤 강의를 하겠지만 자격증만이 아니라 중개업을 하려면 더 많은 공부들을 해야 된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바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신고에 관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뭘로 바뀌느냐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공인중개사법으로 탄생이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의 공인중개사들 앞에 당당한 제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생겨서 이제 중개업자의 호칭이 이제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정확히 중개업자라는 말은 소멸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중개업자 부른다는 건 이건 절대 잘못됐다. 법이 개정이 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사님들은 자기의 권리만이 아니라 그 권리에 따른 책임의 의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중개수수료 우리 그러잖아요. 중개수수료 뭐 복비 그러잖아요. 이게 중개수수료 옛날에 했거든요. 중개수수료 얼마예요? 이게 중개수수료가 중개보수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보수로 이제 중개보수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중개업 시장의 이해를 우리가 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다는데 그럼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뭐냐는 거죠. 2014년에 공인중개사법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직접 목적과 간접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직접 목적은 뭐냐면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미리 얘기 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맞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이 전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자격은 제가 항상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교육을 오면 제하고 이제 제 앞에 교육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합격자들이 얼마나 희망에 차 있느냐면 자격증만 따면 이게 다 끝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중개업 현장에 가보시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라는 말이 바꿔 말하면 전문성을 제고하게끔 그 전문적인 시각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역량을 우리가 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길러라.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중개사님들 앞에 그런 얘기하죠.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자격증에 의한 중개사님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중개사님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목표자. 진짜 우리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목적. 그런데 이게 중개업법 당시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는 것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뭐를 빻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도가 빠진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얘기냐? 행정관청에서 와서 중개사님들 지도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해서 뭐라 그래요? 지도 나오면 단속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문 닫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말로 도망가자 그러죠. 왜 도망가시냐고요. 그만큼 역량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지도라는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시키자는 거죠.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자는 거죠. 국민 경제. 그래서 중개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면서 중개는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자. 가장 중요한 말이죠. 국민 경제. 왜?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사고를 해보시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중개업에서 뭐를 하느냐면 권리 분석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고 물건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고 현황 조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또 그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교부의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중개 대상물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없다는 것까지 이제 하면서 중개업이 발전을 하면 결론적으로 뭐냐? 국민 경제가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과 중개사님들이 같이 우리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발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질이죠. 자, 이 부분은요. 법적 성질,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법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중개사 시험 볼 때 이런 과목들을 왜 보느냐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중간법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상법의 총칙편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상법의 총칙편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사법에 관해서는 민법의 일반법적인 부분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총칭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보자는 얘기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간법적 성격이라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닌 조문과 사법적 성격을 지닌 조문이 혼재되어 있다. 합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뭐예요? 공법도 보잖아요. 그렇죠? 공법 보고요. 사법. 우리 사법 공부하잖아요. 민법과 민사특별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질에 근거로 해서 중개사 시험에 과목이 정해지는 거구나. 벌써 감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법원은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혼재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중간법적인 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학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학과고요. 학과가 공법을 이용하는 공과 쪽에 부동산학과가 있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문과 쪽에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부동산학과가 문과가 아닌 다른 과에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죠. 뭐 공법도 많잖아요. 지적법도 뭐 다 일종의 그런 쪽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간법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즉 공인중개사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공인중개사법이 사회법적인 일종이다. 사회법적 일종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법적 성질 두 번째가 중개업자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특별법은 여러분 나중에 임대차법을 하다 보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대차법이 그 특별법이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특별법이 많이 나오는데 그 특별법이라는 뜻은 그 법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적.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민법 이런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중개계약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또 사법관계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상법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중개계약이나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자, 우리가 중개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계약하기 전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우리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를 하게 돼요? 그렇죠. 공제 같은 거를 가입하게 되죠. 뭐 협회공제라든지 보증보험 공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 공제가 가입이 돼야 등록증이 나온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했을 때 벌써 그 의뢰는 위임사무를 본다는 거죠. 맞죠?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발생이 돼요? 성관주의 의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계약한 부분이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중개업에 가게 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이외의 쪽에서도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아까 말한 주의성관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야. 주의성관 의무. 이게 민법에 따른 책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책임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책임.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할 거를 제가 미리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가 신의성실의 의무죠. 자, 이 신의성실의 의무는 누구가 갖고 있느냐? 모든 자격자들, 즉 변호사, 세무사, 뭐 관세사 이런 분 다 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격자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있어요? 비밀준수의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비밀준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고객에 대한 비밀 준수. 이게 뭐예요? 그렇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밀 준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뭐 해요? 그렇죠.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얻으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이 부분이 비밀 준수의 의무다. 그래서 비밀 준수의 의무 조심해야죠. 예전에 중개업에서 어땠어요? 계약서 쓰면 이삿짐 센터라든지 이런데 계약자 전화번호 주셨잖아요. 지금 어때요? 전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다 비밀 유지에 저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죠. 옛날 시대죠, 사실. 그게 바로 중개업 시대라는 거죠.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작성 교부의 의무입니다. 이게 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개계약이나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의 책임 등 여기에는 그 네 가지의 대표적인 부담이 있다는 거죠. 이 부담 때문에 우리 중개사님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힘든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죠. 그게 이제 자격사로서 전문가의 입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의 책임들을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과의 관계를 귀의를 하고 사법 관계에서도 역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중간법적 성격과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이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중개업 시장이란 어떤 시장이냐, 그 다음에 중개업에 관련된 법들이 어떻게 변화 과정을 거쳤고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뭐냐,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중개사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첫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